또 13번, 15번 한번 볼까요? 13번, 15번. 13번, 15번 한번 써보세요. 13번 잠깐 보시면은 상사의 부당한 처우, 비합리적인 지시.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직에 입직하시면 다 합리적인 지시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부당한 지시라든가 비합리적이거나 좀 그 이상한 지시를 받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마 대다수는 상사의 그 상사가 얘기하는 것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당한 처우, 비합리적인 지시에 대해서 우선 상황 파악 내지는 분석, 상황 파악이죠? 상황 파악을 하겠다. 상황 파악. 왜, 어떤 취지로, 또 어떤 의도 이런 걸로 했는지. 그래서 두 번째 대처 내지는 여러분 행동, 대처 내지는 해결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해결. 1단계 그 상황이나 원인 분석. 두 번째 뭐 믿을 만한 동료나 상사에게 조언 이런 게 있고, 아니면은 2단계는 관계없어. 2단계는 생각해도 되고, 3단계는 어때요? 상사 1대1 소통 시간 마련. 그래서 부당한 처우나 비합리적인 지시에 대해서 어떤 나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사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만 필요합니다. 4단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차상급자 해도 되고요. 아니면 기관장, 소속 기관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행정실에 계시면 학교나 아니면 그 동사무소에서 바로 위에 상사가 그랬으면 어떻게 동장님에게, 학교에서는 실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에게, 동사무소에서는 동장님에게,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교육청에 계시면은 팀장님에게, 교육청이 아니라 어떤 그 구청에 계실 때는 그 소속 팀장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장 내지는 차상급 상사 아니면은 청렴 담당관 등등에게 상의해서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상황, 대응, 보완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상급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고, 또 상급자의 의견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수용하는 자세에서 일단 접근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황, 대응 조치, 보완 조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5번은요. 팀워크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업무가의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 다양한 업무가의 동료들과 어떻게 팀워크를 이룰지에 대해 구체적 기술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면 이제 여러 부서하고 같이 TF를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타 부서하고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협력을 이룰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등 조정과 협력 두 가지는. 그래서 첫 번째는 상황 내지는 분석 같습니다. 상황 내지는 분석해도 좋습니다. 어떤 과제로, 누구하고, 어느 기간에, 어떤 목표로 할 것인가에 대해 상황을 내지는 분석하는 거죠. 분석. 두 번째, 추진 방안 내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추진 방안 대신에 협력 방안 해도 좋습니다. 협력 방안, 추진 방안, 실행 방안 좋습니다. 협력 방안에서 1, 2, 3단계 했는데, 여러분들 1단계하고 가로 닫았는데 1단계하고 점점, 1단계하고나 점점 해가지고 더 내용을, 예를 들어서 협의라든가 일정 협의라든가, 협의 좋습니다. 일정 협의. 그 다음에 2단계 땡땡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2단계는 협력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업무 조정이라든가 일정 조정이라든가 협의하고 조정하고, 3단계는 이제는 실행해야지. 실행하고 협의하고 업무에 대한 조정하고, 세 번째 실행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 실행 방안을 실행하겠다. 3단계는 실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역할, 그래서
민주적으로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 이런 거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나의 역할은 민주성을 바탕으로 함께 의견을 구해서 실행하겠다. 투명성을 바탕으로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개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 투명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돼? 책임성을 바탕으로 결과에 대해서 진솔하게 어떤 평가하고 검증을 하겠다. 책임성을 바탕으로.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나의 역할에다 집어넣으시면 좋습니다.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그 세 가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번, 15번 했고요. 조금 더 지나서 17번 한번 보시고 18번 한번 보실까요? 17, 18 꼭 써보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죠. 그러면 17번 볼까요? 이것도 작년, 재작년에 엄청 뜨거웠던 18, 19년도에 엄청 뜨거웠던 주제죠. 뭐예요? 지방분권이죠. 지방분권,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는 여기 잘 됐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지 권한을 이양하는 게 우선입니다. 권한의 이양,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게 우선이고 권한을 이양했으면 어떻게 돼요? 예산도, 재정도 이양하거나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거죠. 지방세 비중을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세 번째는 입법 강화, 조례. 자치 입법이 뭐예요? 자치 입법권이 조례 규칙이죠. 조례 규칙에 대한 조례 규칙 제정권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는 거. 조례 규칙의 범위를 강화시켜 주는 거. 그래서 어떤 지방분권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또 하나는 자치 입법권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의 과제입니다. 과제. 권한도 주고 어떻게 돼요? 재정도 주고 또 하나는 또 어떤 입법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인 입법이 자치입법권이라는 게 권한의 일부인데요. 입법권도 더 강화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달성 방안은 그래서 가장 중심에는 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이 위에 세 가지가요. 권한이나 재정이나 입법 모두 다 제도 개선의 영역입니다. 제도 개선이에요. 제도 개선. 이 세 가지가 다 제도예요. 제도에서 파생하는 거예요. 제도 개선. 권한, 재정, 입법이 다 제도 개선에 포함되는 겁니다. 권한 이양, 과세 확충, 조세권, 과세권 확충, 자치법권, 사무 이양 등 다 제도 개선입니다. 세 가지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성원, 주민 참여 내지는 외부적으로는 주민 참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내부적으로는 주민 참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부를 먼저 해도 좋습니다. 우선 제도 개선을 먼저 하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역량 강화, 외부적으로는 주민 참여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부 직원들은 역량 강화시키고 외부의 주민은 참여를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 지방자치제의 향후의 과제입니다. 과제. 그래서 제도 개선, 내부 구성원들의 어떻게 중앙정부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 그 스스로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역량 강화, 외부적으로는 주민 참여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안 인식께서 보안은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 주민 소환제. 18번은요, 이것도 이제 현대적 문제인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인공지능의 개념, 인공지능이 두 번째 동그라미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이제는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판단하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활용 사례는 이미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인공지능 의사. 그다음에 그 딥러닝.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건요. 구글에서 나온 알파고 많이 아실 겁니다. 알파고. 그 여러 가지 어떤 게임에서 내지는 다양한 바둑이든 이런 오락에서도 마찬가지고 딥러닝이죠. 또 하나는 이 아마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소셜 커머스 시장에서 어떤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사회 전 영역에 다 그 확대되는 거죠. 공직에서는 어때? 공직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민원 안내, 법률 상담, 급여, 데이터 분석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에서 다 쓰입니다. 인공지능이요. 여러분들이 그 지자체에 많은 부서가 있죠.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분야에, 환경 분야에, 또 예를 들어 농업 분야에, 또 보건 분야에, 또 아니면은 조직 관리 분야에 다 전 영역에 다 씁니다. 다 씁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 지금 뭐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공무원 입직을 준비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돼요? 아마 여기 이제 홍보 업무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저희 사이트에 인공지능 면접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하죠. 9급, 7급 등등 해가지고 인공지능 면접에서 지금 1.0 버전은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인공지능이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에게 답도 주고 또 여러분들의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가 제공을 할 겁니다. 하고 있고 또 향후에 더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면접에 대해서 지금 제가 면접 강사니까 여러분들에게 면접에 대한 테크닉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저희도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19번 그 다음에 24번 한번 써보세요. 네, 19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규로 들어오신 분 중에 지원 동기는 엄청 중요하고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사기업에 안 가고 공무원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례화 됐든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됐든 그런 것들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준비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지원 동기에서 부모님의 조언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서의 경험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어떤 우리 지자체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특히 두 가지를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왜 공무원을 선택했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공무원 중에서 왜 우리 시를 선택했는가? 두 가지가 다 준비되셔야 돼요. 왜 공무원을 선택했는가? 두 번째는 왜 우리 시인가? 두 가지가 꼭 준비가 돼야 되는데 왜 공무원을 선택했는가? 어떤 이익 창출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공익 실현에 기여할 것인가? 이거는 가장 노멀하고 보편적인 대답이고 여기를 조금 더 다르게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것들의 어떤 어떤 본인의 성향이라든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잘할 수 있다. 본인의 성향이 사기업보다는 공직에 맞더라. 어떻게 맞더라. 그래서 이런 지원 동기 두 가지라고 했어요. 공직에 들어오는 지원 동기, 또 하나 두 번째는 왜 우리 시인가. 우리 시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우리 시의 단점, 문제점, 우리 시의 발전 가능성.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버무려 가지고 왜 우리 시에 지원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우리 시의 발전 가능성을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나의 역량을 해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원 동기. 그 다음에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가치는 여기서 전문성, 청렴성, 민주성 해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두세 가지를 꼭 해서 세 번째 만약에 내모목차를 하나 더 하면 어떻게 돼요? 내모목차를 하나 더 한다면 본인의 행동을 해야지. 본인이 과거에 본인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본인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본인의 역할, 본인의 경험 있잖아요. 경험. 본인의 행동이나 본인의 경험을 하나 꼭지로 더해가지고 전문성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했고, 청렴성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고, 민주성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했다. 민주성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늘 작은 목소리, 구성원들이 작은 목소리도 다 귀 기울여 듣고 그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의견을 반영했다.
리더로서 있을 때. 또 뭐 청렴성은 어떤 조직에서 회계 업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전문성은 뭐 늘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딱 정리해서 전문성, 청렴성, 민주성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좋으니까 세 번째 항목에서 본인의 어떤 행동이나 본인의 노력 이런 것들을 하나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원 동기, 공직 가치, 또 그 본인의 어떤 노력 같은 거를 하나 더해서 딱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보세요. 통합. 사회가 통합으로 가야 돼요. 가야 할 현 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 봐야 돼서 기술하시오. 상당히 저는 시사적이고 시적절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엽기를 잠깐 세면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제가 여야를 떠나서 똑같습니다. 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새 정권을 지나면서 저는 엄청난 우리 사회에 보수 진보 간의 갈등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천연한 갈등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저해하는 요소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황 진단에서는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 이거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빈부 계층 간의 갈등이죠. 어떤 경제적 갈등에서는 그 가진 자와 없는 자, 빈부 갈등이죠. 정치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것은 진영 갈등이죠. 보수 진보 간의 진영 갈등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뭐예요? 사회적 측면에서는 어떤 갈등이냐면 세대 간 갈등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 간 갈등이 또 어떻게 과거의 세대와 그 90년대라고 한 MZ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갈등의 어떤 폭발 직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표출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갈등, 빈부 갈등으로 표출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조국 사태를 보면서 뭘 느꼈어요? 국민들이? 제가 특정인을 잘못을 따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중립적 입장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돼? 가진 사람은 저렇게 또 본인의 지위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기득권을 저렇게 대물림하는구나.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이렇게 대학교, 대학원, 무슨 의전원 해가지고 정상적인 시험 안 보고 이렇게 어떤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자식에게 미안하고 어떤 빈부 간의 갈등, 또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보면서 어떻게 심각하게 느끼죠. 주거 문제, 교육 문제를 하면서 빈부 간의 갈등. 정치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수 진보 갈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신문상에 너무나 선거 때마다 느끼는 보수 진보의 갈등. 너무 심하죠. 사회적 측면에서의 갈등은 주로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세대 간 갈등, 문화적 갈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갈등이 있으면서 이런 어떻게 돼? 사회가 상당한 어떻게 돼요? 사회 발전을 저해하죠. 저해하고 사회 발전도 저해하고 통합도 저해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면서 많은 비용을 치러야 돼. 피로도가 높은 거죠, 사회가. 또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당한 비용을 치르게 되고 그렇습니다. 문제점으로. 해결 방안은 어떻게 돼? 해결 방안은 여기서 소통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통. 두 번째 토론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여라고 써볼까요? 참여. 세 번째는 공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말만 했는데 소통하고 공유하고 참여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게 어떨까? 첫 번째는 그 양 진영 간 세대 간에 소통하고 또 어떤 공유하고 우리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또 세 번째 새로운 문화 통합의 장에 참여하고 소통하고 공유하고 참여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소통하는 그런 거, 소통하는 세대 간, 내지는 진영 간, 계층 간 소통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공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고 선진화시키고 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 또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녹아내는 어떤 문화의 장, 문화에 참여하는 장. 소통하고 공유하고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통합으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27번 29번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거 해보시는 거죠? 잠깐 좀 해보셔야 된다. 근데 자신과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업무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만둘래요? 만약에 참 업무가 안 맞아서 그만두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너무나 힘들어서 어떨 땐 자살하는 분을 볼 때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 그랬었잖아요.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직 말고도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셔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더 많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직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우선은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찾아보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업무의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적인 문제, 두 번째는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업무의 문제, 사람의 문제. 또 조금만 더 나아가면 자신하고의 어떤 자신의 꿈, 자신의 어떤 비전이나 꿈하고의 어떤 괴리. 우선 업무의 문제, 내가 싫어하는 업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나는 회계는 되게 싫은데 회계 업무를 맡긴다든가, 또 나는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싫은데 민원 업무를 맡긴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맞는 업무, 또 사람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사무소에 가시게 되면은 꼭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직 내에서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본인이 됐을 때 엄청난 괴로움으로 오는 거죠. 왕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의 문제, 또 아니면은 나는 한 3년, 4년 공부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주민등록 초본, 증본 떼어주는 아주 간단한 업무를 시킨다든가. 그럼 내가 이거 하려고 공부했나? 이런 또 괴리의 문제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로 업무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해결책으로는 여기서 성찰의 기회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없는가? 나 스스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성찰을 한번 해서 성찰을 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적합성이 있을 때는 이건 뭐냐면은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라는 건데, 개선 노력. 적합성이 있을 경우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노력, 개선을 위한 노력인데, 업무에 대해서 적합한 업무를 찾아보거나, 또 아니면은 나의 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노력해보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좀 타 부서에 이동, 전근할 수 있도록 어떤 인사철에 어떤 보직 이동을 신청한다라든가 해가지고 이동을 해보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서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부서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적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본인의 개선 노력이죠. 그런데 동그라미 두 번째, 이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을 때,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직이 안 맞다. 도저히. 그럴 경우에 사직서를 내는데 어떻게 돼요?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를 다 하고 또 어떻게 돼요? 그 인사 시기를 고려해서 퇴직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퇴직 시기를 인사 시기에 맞춰서 인사 시기에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않으면은 나머지 있는 구성원들에게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 시기에 맞춰서 퇴직하고 또 아울러 업무 인수인계도 철저히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퇴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퇴직하지 않으시겠지만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마지막까지 나는 조직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조직에 적응하겠다. 적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업무적인 거, 사람에 대한 걸 노력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직한다면 더 좋은 자리를 더 적합한 나에게 맞는 꿈을 찾기 위해서 퇴직을 하겠다. 하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라든가 시기를 잘 선택해서 그 조직에 피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어떻게 면접관이 봤을 때 정말 인성이 바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29번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 대해서 본인이 받은 인상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관공서가 제가 관공서마다 사실은 인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관공서마다 인상이 차이가 있어요. 또 부처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차가운 데가 어딜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차가운 데 중에 하나는 검찰과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자주 가보진 않았는데 검찰 법원의 조직이 좀 차갑죠. 민원에 대해서도 좀 고압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압적이고 민원인을 하대하거나 홀대하는 그런 최근에 모르겠어요. 제가 과거에 어떤 소소한 서류를 하거나 아니면 갔을 때 그런 거기서 흐르는 공기 또 약간 분위기 그런 걸 봤을 때 검찰과 법원 그 다음에 과거 또 경찰도 그랬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경찰은 그 다음에 또 관공서 중에는 여러 부처 중에는 경험에 의하면 부처 중에는 제가 여러 부처 있잖아요. 많은 부처의 공무원들을 또 가르쳐 보기도 하잖아요. 다양한 부처의 공무원들을 가르쳐 보기도 합니다. 좀 딱딱한 부처를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그 고용노동부가 좀 딱딱하지 않았나 싶어요.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국세청 이런 부처가 좀 딱딱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문화관광부라든가 문체부라든가 내지는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더 사람들이 위헌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받은 느낌, 차가움, 사무적이고 권위적. 그러면은 입직 후 본인의 자세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친절함, 따뜻함, 사려 깊음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겠다. 친절하게 어떻게 하겠다. 따뜻하게 어떻게 하겠다. 사려 깊게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걸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안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려 깊게 해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안 돼요? 너무나 많은 민원인이 몰려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에너지가 방전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은데 에너지가 방전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때문에 보안상으로는 어떤 철저한 건강관리, 체력 유지를 해야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초심을 잃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력, 예를 들어서 명상이라든가 또 있잖아요. 종교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요가라든가 어떤 정신 수양을 위한 노력, 그래서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하겠다는 거, 그런 것들은 보완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좀 통과해서요. 32번, 33번 한번 아울러 36번까지 맞아 볼까요? 36번, 32, 33, 36 마저 3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써보시길 당부드리고 32번 빠르게 하면요. 여러분들 기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준.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 판단 기준은 주로 뭐예요? 여기서 상황 개요 해가지고 판단 기준, 상황 개요 어떻게 대학원 진학하거나 그럴 때 판단 기준, 공직의 적용이라고 돼 있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진학하거나 취직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그런 여러분들 늘 고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 기준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영역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의 판단 기준은 주로 어떤 거였어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판단 기준은 어떤 효율성과 경제성이 주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기반해서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효율성과 경제성 내지는 장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건 장래성. 그런데 개인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효율성, 경제성 내지는 미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판단의 기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비전. 그런데 공직에서는 어떨까요? 공직에서는 공직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직에서는 효율성과 경제성이 1순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2순위가 돼야 되는데 1순위는 뭐가 될까요? 1순위는 적법성, 공익성이 1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적법성, 공익성이 담보되는 상태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보완되는 거죠. 어떤 보완적으로 이 적법성과 공익성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 어떻게 돼? 효율성과 경제성 내지는 다양성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보완적 요소로서 적법성과 공익성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가 여러분들 공직생활 내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겁니다. 적법성과 공익성. 그 밑에서 효율성, 경제성, 다양성 등등 여러 가지 가치가 이제 투영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러분 효율성, 경제성 이런 것들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었는데 공직에서는 그렇지 않다.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 33번 보세요.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여기서는 원자력 발전소하고 핵폐기물 해서 공익하고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많은 문제에서 어떤 갈등, 국민들하고의 갈등 상황에서 공사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국책 사업에서 님비 현상을 발생하는 혐오 시설 같은 경우 다 그런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혐오 시설에서 추진 방안에 보시면 1단계 충분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필요성 효과에 대한 충분. 2단계는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3단계는 요구사항, 간담회 토론을 통해서 요구사항 수렴. 4단계는 해결, 중립적 갈등위원회에서 통한 해결. 5단계는 합리적인 보상과 요구사항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3단계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외웠던 것 중에 활용하면요. 1단계는 민주성을 해볼까요? 1단계. 민주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돼요? 민주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설명. 1단계, 3단계가 민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1단계. 충분하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주민의 요구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죠? 1단계, 3단계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민주성이란 말이에요. 민주성은 참여의 의미입니다. 주민 참여의 의미. 의견 수렴하고, 설명하고, 수렴하고,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참여의 의미입니다. 민주성. 2단계는 어떻게 돼요? 2단계 투명성이죠?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이나 선정 기준, 평가, 정보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투명성이죠? 첫 번째 민주성, 두 번째 투명성. 투명성에서는 어떤 기준과 자료를 공개하는 겁니다. 공개. 1, 2, 3단계 끝났죠? 그러면은 중립적인 갈등관리위원회라든가 5단계는 합리적인 보상과 요구사항 지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책임성의 영역에 넣으셔도 좋고요.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돼요? 책임성을 바탕으로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주민의 요구사항에 맞게 결과를 도출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찬연도에 요구사항에 반영하고 또 사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기 차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거기에 따라서 보상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상하고, 보상이죠. 주민에게 합리적인 보상, 지원 이런 것들은 책임성의 영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 그래서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민원을 가지는 공사이익을 조화하고 해소하겠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36번은 이웃 간의 배려가 가능한 정도 사소한 질서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민원 중에요. 갈등 민원이 엄청 많아요. 어디서 뭐 누가 어느 집에서 뭐 한다, 뭐 싸운다, 아니면은 뭐 주로 뭘 태운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 또 눈을 안 치운다. 주민 간의 사소한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아니면은 시청에서 일하시게 되면 주민 상호간의 갈등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1단계 상황을 분석하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질서 위반 사항인지, 또 어떤 누구의 상대방의 요구와 불만 사항, 또 해결 기준, 뭐 해결 기준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데는 해결 기준은 2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질서 위반 사항, 분석, 요구 사항, 불만 사항, 내지는 반대 상대방의 의견,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요, 해결을 찾는, 해결하는 건데 2단계에서는 해결인데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해결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해결 기준, 해결 원칙, 해결 법령, 기준과 원칙과 법령을 찾아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전달하고 내지는 기준과 원칙과 법령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상호 양보와 조정안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조정하는 거예요. 기준과 원칙과 내지는 어떤 법령, 근거 법령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를 조정하고 서로 양보시키고 조정해서 이렇게 통합시키는 거죠.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능력 있는 공무원은 조정과 화해를 잘 시키는 공무원이에요. 아시겠죠? 동사무소에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3단계는 어떻게? 보완이죠. 보완. 악감정이 해소되도록 주기적으로 그 동사무소에서 어떤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만들고, 간담회 같은 거 만들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원칙,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그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그 개별 면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